당신 안에 숨겨진 세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낯선 장소에 처음 갔는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거나 전혀 본 적 없는 상징이나 이미지인데 왠지 모를 두려움이나 경외감이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또는 꿈속에서 본 이미지가 나중에 알고 보니 고대 신화나 종교 상징과 똑같았던 경험. 이런 일들 단순한 우연일까요?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선 인류 공통의 정신이 존재한다. 그는 이것을 집단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융은 86년의 생애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전 세계의 신화와 종교, 예술을 연구하며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시대와 문화를 넘어 반복되는 이미지와 상징들. 영웅, 현자, 대모신, 그림자.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새겨져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칼 융의 대표 저서 원형과 집단무의식을 통해 우리 내면에 숨겨진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프로이트를 넘어선 천재. 동양과 서양을 연결한 사상가. 스스로 정신적 위기를 겪으며 인간 정신의 비밀을 풀어낸 용기 있는 탐험가 칼 융의 이야기입니다. 융의 어린 시절, 목사의 아들 고독한 소년. 칼 구스타프 융은 1875년 7월 26일 스위스의 작은 마을 캐스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였고 어머니는 신비로운 기질을 가진 여성이었죠. 융은 외동아들로 자라며 매우 고독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두 개의 인격을 가진 아이였다. 하나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대의 현자 같았다. 어린 융에게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3살 무렵 꿈속에서 거대한 남근 형상을 본 충격적인 체험. 11살 때는 스스로 돌 위에 앉아 나는 돌 위에 앉은 소년일까? 아니면 내가 앉아있는 이 돌일까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내면의 경험들은 어린 융을 더욱 고립시켰지만 동시에 인간 정신의 깊은 층에 대한 관심을 키워갔습니다. 융은 바젤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정신의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합니다. 1900년 25세의 청년 융은 취리히의 부르크헬칠리 정신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융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환각과 망상 속에서 고대 신화와 놀랍도록 유사한 이미지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그리스 신화나 기독교 상징을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도 그것들을 꿈과 환상 속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융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이트와의 운명적 만남과 결별. 1906년 융은 비엔나의 지그문트 프로이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었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인물이었습니다. 융은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에 깊이 공감했고 두 사람은 곧 만나게 됩니다. 1907년 3월 빈에서의 첫 만남. 두 사람은 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을 자신의 후계자로 여겼고 융을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융 역시 프로이트를 아버지처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곧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모든 무의식을 성적 욕망으로 환원하려 했습니다.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이며 모든 신경증은 억압된 성욕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융은 달랐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꿈과 환상 속에서 성적 내용보다 훨씬 더 깊고 보편적인 상징들을 발견했습니다. 영웅의 여정, 죽음과 재생, 신성한 결혼. 이것들은 성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1912년 융은 리비도의 변환과 상징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이 책에서 융은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가 아닌 일반적인 정신 에너지로 재정의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1913년 1월 융은 프로이트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나를 아들처럼 대했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두 천재의 결별.
이것은 융에게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정신적 위기와 집단무의식의 발견. 프로이트와의 결별 후 융은 깊은 우울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1913년부터 1919년까지 융은 어둠 속으로의 대면이라고 부른 시기를 겪습니다. 그는 환각과 환상을 경험했고 때로는 자신이 미쳐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 속으로 의식적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꿈과 환상을 기록했고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후에 붉은 책으로 알려진 이 작업은 융이 자신의 무의식과 직접 대화한 기록입니다. 이 여정에서 융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자신의 환상 속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이 고대 그노시스교의 상징, 연금술의 도형, 인도의 만다라와 일치한다는 것을요. 융은 이런 책들을 읽은 적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융은 깨달았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내 개인적 경험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더 깊은 곳,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정신의 층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이것을 집단무의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프로이트의 개인무의식이 한 사람의 억압된 기억과 경험이라면 융의 집단무의식은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축적해온 정신적 유산입니다. 마치 우리가 육체적으로 유전자를 물려받듯이 정신적으로도 집단무의식을 물려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집단무의식 속에는 원형이라는 보편적 이미지와 패턴이 존재합니다. 원형이란 무엇인가? 원형. 이것은 융심리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원형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형은 형태가 없는 형태이며 모든 가능성의 씨앗이다. 그것은 본능적 패턴이자 정신적 이미지이다.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형은 마치 우리 마음속의 자석과 같습니다. 특정한 상황이나 경험이 오면 이 자석이 작동하며 유사한 이미지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머니 원형, 모든 문화권에서 어머니는 양육, 보호, 풍요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삼키는 어머니, 지배하는 어머니로도 나타납니다. 성모 마리아, 관세음보살, 그리스의 데메테르 여신. 이들은 모두 어머니 원형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영웅 원형,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이야기. 단군, 헤라클레스, 부처, 예수.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구조는 동일합니다. 평범한 출생, 소명의 부름, 시련, 죽음과 재생 귀환. 현자 원형, 지혜를 주는 노인. 공자, 소크라테스, 겐달프, 요다. 모두 같은 원형의 표현입니다. 융은 전 세계의 신화, 민담, 종교를 연구하며 수십 가지 원형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자, 페르소나, 아니마와 아니무스, 노연자, 데모신, 속임수꾼, 자기. 이 원형들은 우리 꿈속에, 예술 작품 속에, 그리고 우리가 겪는 관계의 패턴 속에 계속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원형 자체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원형이 특정 문화와 개인을 통해 표현된 원형적 이미지입니다. 마치 빛 그 자체는 볼 수 없지만 빛이 사물을 비춰야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좋아요는 당신의 취향을 기록하는 일이고 구독은 우리의 지속적인 대화를 약속하는 일입니다. 그림자, 페르소나, 아니마와 아니무스. 이제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세 가지 원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분노, 질투, 욕심, 폭력성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억압할 때 그것은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 되어 우리를 지배한다.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사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그것은 종종 내가 부정한 나의 그림자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라고 했습니다.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고 대화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친구 앞에서의 나.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페르소나를 씁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할 때 생깁니다. 나는 회사 부장이야. 나는 누구누구의 어머니야. 페르소나만 남고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면 공허함과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은퇴 후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직업이라는 페르소나가 벗겨졌을 때 그럼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이 남는 것이죠. 세 번째, 아니마와 아니무스. 융은 말했습니다. 모든 남성 안에는 여성성이 있고 모든 여성 안에는 남성성이 있다. 남성 내면의 여성적 이미지를 아니마, 여성 내면의 남성적 이미지를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종종 상대에게 자신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투사합니다. 이상적인 여성상, 이상적인 남성상을 상대에게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상대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결혼 후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네라는 실망은 여기서 옵니다. 융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내면에서 통합하라고 했습니다. 남성도 자신의 감성과 직관을 받아들이고 여성도 자신의 논리와 주장을 받아들일 때 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성화, 온전한 자기되기. 이 모든 원형들의 통합. 융은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는 융 심리학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것은 남들과 다른 독특한 사람 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온전한 자기 자신 되기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페르소나 뒤에 진짜 나를 발견하고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하는 과정. 이것이 개성화입니다. 융은 이 과정이 특히 인생 후반기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외부 세계에서 성공하고 가족을 이루는 것이 과제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 특히 50대 이후에는 내면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중년의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개성화로의 초대입니다. 융 자신도 83세까지 살며 계속 개성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1923년 48세의 융은 스위스 볼링겐 호숫가에 돌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없는 이 탑은 융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명상하고 돌을 깎고 글을 썼습니다. 현대 문명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시간. 융은 말했습니다. 이 탑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되었다. 이곳은 내 무의식의 구체적 표현이다. 1961년 6월 6일 86세의 융은 취리히의 자택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심리학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칼 융과 함께 인간 정신의 깊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집단무의식, 원형, 그림자, 페르소나, 개성화. 이 모든 개념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고민, 두려움, 꿈, 희망. 이 모든 것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겪어온 보편적 경험의 일부입니다. 당신 안에 집단무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융은 말합니다. 당신만의 고유한 길을 가라. 원형은 보편적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개성화는 누구에게나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온전한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융은 특히 인생의 후반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외부를 정복하라.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내면을 탐험하라. 그곳에 진정한 보물이 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페르소나를 벗는 것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진짜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융의 삶 자체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프로이트와의 결별 후 겪은 정신적 위기.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재탄생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위기를 겪고 계신가요? 혹시 그것이 개성화로의 초대는 아닐까요? 융은 86년의 삶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짧다. 하지만 의미 있는 삶은 영원하다. 당신의 내면에는 수천 년의 지혜가 잠들어 있습니다. 집단무의식이라는 보물창고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여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내면 여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